안녕하세요. 말이 아직 말이 안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네, 몇 쪽이죠? 201쪽. 구분이언을 자이퇴조할 상인호하시고 불문마하시다. 구분이언을 자이퇴조할 상인호하시고 불문마하시다. 구이분을 자이저로 퇴하샤 가라샤되 이니 항하냐 하시고 말을 묻지 아니하시다. 문장이 되게 좀 평범하다기보다도 좀 간단하긴 해요. 단순하게 사건 설명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공자의 짤막한 평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사건이죠. 사건. 구는 요 글자를 보면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이미기와 이제 큰 집을 뜻하는 큰 건물을 뜻하는 이 글자가 합쳐져가지고 구인데 이 구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쓰일 일이 없지만 과거의 사회에서는 이제 소나 말 같은 이런 짐승 축력을 가축의 힘을 축력을 이용해서 생활하던 시기에 말이나 소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 집을 구라고. 그래서 마구간, 구유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구분, 마구간이 불탔다. 자이퇴조, 이것도 또 사건이죠. 선생님이 퇴조, 조정에서 물러났다. 퇴근했다, 뭐 이런 뜻이죠. 퇴청이라고도 쓰고, 퇴조, 조정에서 나왔다. 그리고 말했죠. 상인호, 이것만 공자의 말이죠. 상인호, 상인호, 사람이 상했는가, 사람이 상했느냐 하고 호라고 하는 것으로 의문 의사로 취급을 해서 상인, 사람이 상했나 하고 이렇게 묻고 그 뒤에 불문마 요거는 공자의 말이 아니고 공자의 행동을 다시 보충 설명해 주는 그런 되겠는데 불문마도 독립된 한 구지요. 말을 묻지 않았다. 말은 말이 어떻게 되든지 이 말은 여기에 대해서 뭐 행명 그대로 막 사람들이 이해해가지고 뭐 공자는 말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을 위적 생각했다, 뭐 이런 또 그러면 말이 아깝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논란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말이 아깝지 않다든가 말의 어떤 죽음, 말의 어떤 상함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기보다도 우선 고려를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약간 이제 특이한 해석으로 뭐 정약용도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는데 상인호를 이렇게 끊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끊으면 상인호를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선택 의문문의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글자 얘기를 보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그리고 문만 말을 물었다 뭐 이렇게 하는 뭐 해석이 들어 있기는 했는데 문장 구조상 이건 조금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껴져요. 문장 한문의 어떤 일반적인 문형의 패턴을 보면 이걸 조금 어색한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 그냥 여기서는 그냥 과거의 전승대로 상인호하고 불문마 이렇게 듣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지 않은가. 물론 뭐 100%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 아무튼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구분이라고 하는 사건, 그다음 자퇴조라고 하는 상황, 그 상인호라고 하는 공자의 말, 그다음 불문마라고 하는 역시 공자의 행동, 이렇게
문장은 짧지만 사건과 상황 설명이 몇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아주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거 불문마와 구분과 불문마는 각각 독립된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어식 문장으로 친다면,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수어 이렇게 가지고 독립된 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문이나 전통적인 동아시아 어떤 한문, 고전 한문 같은 경우는 요 하나를 다 이제 한 장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종의 좀 약간 문단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영어식, 현대식 문장 구성으로 보면 한 문단이 될 수도 있어요. 사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군, 사식, 이어시든 필, 정석, 선상지 하시고 군이 사성이어시든 필수기, 천지 하시고 군이 사생이어시든 필축지러시다. 군이 사식이어시든 필정석, 선상지 하시고 군이 사생성이어시든 필수기, 천지 하시고 군이 사생이어시든 필축지러시다. 그 뒤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시식어군의 언제어시든 선반이러시다.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군이 식을 사하야시든 반드시 석을 정리하고 먼저 상하시고 군이 성을 사하야시든 반드시 숙하야 천하시고 군이 생을 사하야시든 반드시 휴하듯이다. 군께 먼저 밤하듯이다. 이거는 이제 군주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군주와 관련된 음식의 어떤 공자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사는 뭐 이제 특히 손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걸 사라고 사사하다, 사은, 이런 식으로 사은, 은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식을 여기서는 요리된 음식을 부르겠죠. 근데 주석에는 공혹 준여라 이렇게 되죠. 준여. 요 글자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준걸, 뛰어난 사람을 준, 그 다음에 살이 높은 걸 준. 요거는 음식과 관련되어서 요거는 대궁준이라고 하는데, 대궁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어른이 윗사람이 밥을 한 상을 받아가지고 먹고 남긴 걸 대궁밥이라고 해요. 그럼 옛날에는 사또 이제 수령이 한 몇천 반상 정도 받아가지고 그거 다 못 먹죠. 우리가 예를 들어 호남에 이쪽에 오니까 호남 남도 정식 뭐 이런 거는 다 못 먹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방이 물려 먹고 그 다음에 책방이 물려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랬대요. 그런 걸 대궁밥이라고 하는데 밥을 음식을 남긴 걸 대궁밥이에요. 그래서 혹시 임금이 남긴 밥, 그러니까 임금이 군주가 식사를 하고 남긴 밥일까 해서 먹었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군이 음식을 주거든 이걸 요리한 음식이라는 뜻이죠. 필, 정석, 선상지 반드시 자리를 반듯하게 하고 선상지 먼저 그것을 맛봤다. 여기서 지는 식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제 지시대명사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맛봤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고 상이라고 식이라는 의미로 서로 다른데 여기서는 맛봤다죠. 맛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상적으로 먹었다기보다 더 맛을 봤다 그러는데 이 의미 맥락은 이제 옛날식 주석이나 이런 걸 참조해서 이해한다면 원래 이제 임금이 내려준 음식이나 또 이렇게 귀한 음식은 사당에 이렇게 고하고 먹는 그 예법이 옛날부터 그렇게 전통적인 관련하는 문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주는 건 또 아주 특별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상 고하고 먹는데 이게 이제 임금이 주는 음식은 혹시 대궁밥일지 몰라가지고
올리지 못했다. 이게 천식이라고 하는데 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임금이 준 거니까 자리를 반듯하게 해서 말하자면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임금에 대해 예우죠.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것도 일단 준 거니까 내가 먹을 때건 아니건 배가 부르건 고프건 관계없이 준 사람에 대한 예우로서 맛을 보는 것.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 게 보면 예라고 하는 게 시시콜콜하게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촘촘하게 특히 동양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이고 얘가 현실적으로 에티켓으로 작용할 때 사실상 상하 관계나 가불 관계처럼 이렇게 상하 이런 관계일 수는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의미 맥락은 역시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존중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 군이 사성이에서 여기 성은 비린내 난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거, 익히지 않은 것 성이라고. 이런 것도 보면 이 글자가 단월이지만 고기 육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전 옛날식 자전에는 요 부수를 육달월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육자가 월로 바뀌었다. 육달월. 어쨌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물론 달을 가리키는 달과 관련된 걸 가리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는 한자에서는 이 몸도 그냥 신체라는 관념보다도 그것을 살덩어리 같은 기드 모퍼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소설가 있죠. 그 소설가 같은 단편 중에 비계덩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실 분은 그걸 연상해 보시고 만약에 못 읽어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계덩어리라는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의 어떤 생리적인 기능이나 또는 뭐 이렇게 그 기관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이 그야말로 살덩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할 때 이 글자가 많이 쓰이죠. 요 글자에다가 열 성자를 쓰는데 여기 발음이 성이니까 합쳐가지고 이 성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 성자는 비린내 난다. 그래가지고 익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임금이 생고기라든가 뭐 날고기라든가 날로 된 아무튼 그런 걸 이제 하사를 하면 필수기 전지. 자, 여기 보면 필이라고 하는 부사어가 있죠. 그러면 수기 자, 그러면 필은 부사어고 속이 동사고 이제 이는 병렬형 구조를 만들어주고 천 역시 동사죠. 그럼 지는 양쪽에 다 걸리기 때문에 지를 한 번만 썼는데 이 지는 또 앞에 또 그걸 가리킵니다. 성질. 그러니까 임금이 내려준 빛 날 것을 반드시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올린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목적어가 계속 중복될 필요는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번 쓴 거죠. 그러면 그 날 것으로 음식을 받으면 익혀가지고 그것을 천한다는데 이 천은 드릴 천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천이라고 하죠. 이거는 천신이라고 가지고 그 저기 음식을 이렇게 조상에게 이제 맛 보시라고 올려준 걸 천신. 그 계절마다 이렇게 천신하는 예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계절에 제일 대표적이고 처음 나는 걸로 이렇게 조상 사당에 고하고 그런 게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운이 사생이었어요. 여기는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주시는 필촉지, 반드시 그것을 길렀다. 요거는 이제, 물론 관례상 요즘 다 축으로 읽히지만 옛날에는 관례상 동사를 쓰기 때문에 흉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기르다. 이건 축은 가축, 쌓다 이런 뜻이고 흉은 기르다. 그래서 지를 그것을 길렀다. 살아있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 길렀다.
그 다음에 시식업은 임금 옆에서 모시고 먹을 때, 임금에게 모시고 먹을 때, 모시고서 임금에게 먹을 때, 이 말, 임금에게 모시고 먹을 때, 그 임금을 모시고 먹을 때, 우리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임금을 이렇게 하는 그 시식이라고 하는데, 그 동양에도 우리 전통 궁중에서도 이렇게 임금의 음식에 혹시라도 잘못됐을까를 미리 맛보는 기미상궁이라고. 그래서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실의 어떤 그런 직계 왕의 어떤 중요한 그런 일족들이 식사할 시간 되면 그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조금씩 다 이렇게 임금이 먹을 모든 음식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는, 미리 맛을 보는 걸 이제 기미상궁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도 중세 때 이제 아주 고위 그 종교 사제나 이제 그 궁중의 고위층들의 음식을 이렇게 미리 맛보는 시식시조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 음모나 정략 때문에 독살 사건이 뭐 비일비재하죠. 뭐 지금도 뭐 아무튼 그래서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에 이제 물론 여기는 뭐 공자가 이제 이 임금을 모시고 먹는 게 꼭 그러한 그런 막 스파이와 관련된 이런 거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이제 잔치라든가 행사라든가 뭐 예우상 어쨌든 대접을 받거나 해가지고 임금과 같이 먹게 되면 군제엇이든 선반이엇이든 군이 제사를 하거든 먼저 먹었다 이 말인데 밥 반찬 여기서 밥을 먹다 이런 건데 이 제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제사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이제 앞에도 나왔듯이 음식을 이렇게 받으면 조금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그릇 사이에 이렇게 따로 떼어두는 이제 풍습이 있죠. 그걸 우리가 옛날에 고시래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제라. 그렇게 하는 도중에 먼저 공자가 먹었다 이 말인데 먼저 정식으로 먹었다기보다 이 의미는 맛을 봤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시식하는 거죠. 시험삼아 먹어보는 거. 그래서 미리 맛을 보면서 임금이 이제 혹시라도 이 음식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먹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 말은 공자가 자기 먼저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미리 맛을 봤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왕하고 식사를 할 때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은 먼저 맛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이 사식이여시든 필정석 선성지하시고 군이 사성이여시든 필수비천지하시고 군이 사성이여시든 필숙지하시다. 시식어군의 군제여시든 선반것이다. 그 다음에 지례 군이 시지여시든 동수하시고 가조복 타심이것이다. 군이 명소이여시든 불사가 행의것이다. 지례 군이 시지여시든 동수하시고 가조복 타심이것이다. 군이 명소이시든 불사가 행의것이다. 지례 군이 시하것이든 동으로 수하시고 조복을 가하시고 신을 타하시다. 군이 명하야 소하것이든 가를 사치 아니하시고 행하시다. 질병에 임금이 보러 왔다. 그래서 시지의 지는 물론 뭐 목적어를 지시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물론 꼭 공자를 지시한다기보다도 시 자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타동사임을 지시하는 표시로 봐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구체적으로 공자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자를 지시한다고 확정할 필요 없이 시 자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구체적으로 목적어가 드러나지 않으면 지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이것이 타동사라는 걸 표시해주는 그런 문형이 굉장히 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군이 문병을 왔다 이 말이죠. 우리도 문병을 왔다 이렇게 약간 상황 설명처럼 설명하죠. 꼭 나를 문병왔다 이렇게 하는 거. 임금이 문병을 하거든 동수에서 동은 동쪽을 향해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수를 머리를 두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그 다음에 가조복 타심 가와
타가 여기서는 다 동사로 쓰였죠. 그럼 가족이 타신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이 사실은 두 개의 동사구가 연결된 거예요. 그럼 조복은 이제 공식 복장, 광복 이런 거고 조복을 입고 가는 얘기에 걸 더했다 이런 의미인데 잘 보이죠? 더했다 의미는 이제 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가능하면 옷을 막 같이 이렇게 환자복을 입는 거죠. 우리 요즘처럼 좀 편하게 아무튼 아주 홀가분하게 그럼 환자복을 입고 임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임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누워 있는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래요. 이 북쪽이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남쪽이 이렇게 남쪽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이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집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북쪽으로 누워 있다가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있다가 보통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이제 누워 있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동쪽에는 북쪽으로 두고 있죠. 근데 임금이 이제 돌아오면 임금은 북쪽에 가니까 임금이 자리기 때문에 임금 북쪽에서 그쪽을 보면서 이제 문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공자가 이제 그렇죠. 동쪽으로 머리를 두 개 눕혀놓고 그 위에 광복을 이렇게 걸쳐놓거든요. 걸쳐놓고 그게 다시 띠를 이렇게 둘러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광복을 정식으로 입었다 그런 의미죠. 실제로 입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렇게 덮어가지고 타는 끌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끌다는 말도 이렇게 뭘 이렇게 끄는 것보다도 몸에 가까이 당기다 그런 의미 있어요. 우리가 왜 신발을 끌다 그런 걸 쓰잖아요. 그런 거죠. 이것도 글자로 이렇게 제가 손을 나타내는 거기다 했었죠. 그래서 끌다 허리에 띠를 이렇게 두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은 또 그냥 일반적인 허리띠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폭이 넓은 지난번에 그 공복 입으면 이렇게 아랫다리를 감싸고 허리 전체를 거의 두르다시피 한 넓은 띠, 그걸 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홀 같은 걸 꽂는 걸 진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진신사자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관료, 관직이 있는 사대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말을 줄여가지고 신사라는 말을 이 신사에서 서양 언어의 젠트리 계층을 향신이라고 번역되는 이 젠트리 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으로 신사라고 쓰이게 됐죠. 이 신사 그러면 들어본 역사에 보면 신사유람단 있었죠. 일본과 미국의 선진 문물을 결합하게끔 신사유람단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결국은 북쪽의 임금의 자리에서 임금이 문병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임금이 문병한 것에 대한 예우로서 자기 몸 차림새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명소라는 말은 명해서 불렀다 이런 거예요. 명과 소가 지금 둘 다 각각 동사구를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동사구가 되어 있어요. 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되죠. 임금이 명하여 불렀다. 그러면 불사가 행의 여기에 불사가 행의의 주어는 공자죠. 군 명소의 문장의 주어는 군이고 불사가 행의의 주어는 공자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연결이 되니까 문장 개념 오늘날 또는 저것이 이런 문장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불사는 기다릴 사자고 가는 술에 매일 같죠. 술에다가 멍에를 매는 걸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자도 보면 대할 가짜 밑에 말맞자죠. 대할 가짜 밑에 말맞자니까 말에다가 수레를 맨 걸, 수레에다 말을 맨 걸 가라고 하는데 이 수레에 말을 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럼 불사가 이 행위예요. 실제로 불사가 이 행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두 동사구가 지금 나란히 연결된 거죠. 여기서 물론 연결을 나타내는 이유는 없지만, 그럼 이 두 동작 두 가지가 이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불사가 행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말의 맥락은 사실상 걸어가봐야 말을 메고 뒤에 따라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나 임금의 명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옛날의 예법 차림 방식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나 실효성 이걸 물론 뭐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실용성이나 실효성으로 얘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 자세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차 시동 걸고 뭐 차 나오길 기다려가지고 타고 가면 훨씬 뭐 그렇다고 별로 차이 나는 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차이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이 그런다고 차 시동 걸고 막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얼른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뒤에 마부가 마차를 몰고 오면 타고 가는 이런 것들은 임금의 명령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의라는 것도 이것은 의가 가끔 가다 보면 한문이 가지고 있는 한문 문장에서는 시제나 시상, 그러니까 시제나 시상이 이 한문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만 봐가지고 이게 미래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이걸 문장 형태로 표시해 있는 예가 별로 없어요. 아니, 많지 않죠. 없는 게 아니고 서양 언어는 보면 명료하게 동사의 어떤 시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한문에서는 동사만 가지고는 시제를 나타내는 게 시상을 나타내는 게 잘 안 드러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동사가 어떤 시간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나타낼 때 이 의가 들어가면 그런 어스펙트 어떤 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때 의가 많이 쓰여요. 흔히. 그래서 한문에 의가 들어가면 이것이 물론 여러 맥락이 쓰이지만 시간상의 의미에도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도 일종의 어떤 불사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상이잖아요. 여기서는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갔다라고 하는 단절된 동작이나 일회성 동작이 아니고 가고 있는 것이니까 일종의 진행입니다. 그런 걸 의가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들어가면 뭔가 약간 이런 진행의 상을 나타낸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진행상인데 이게 아니고, 그래서 한문은 한 글자가 여러 맥락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가 여러 맥락에서 쓰였는 건지 아니면 여러 다른 맥락을 한 글자로 빌어서 썼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나 현대 학자들은 대체로 여러 맥락을 이 글자를 빌려서 썼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전주라고 해요. 한자 육서 중에 한자의 형성과 관련된 6가지 어떤 그런 원리 중에 전주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를 다른 의미 맥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이런 걸 전주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례 군이 시지어시든 동수하시고 가조복 타신 이르시다. 군이 명수하시든 불사가 백무이르시다. 가조복 타신 역시 가조복과 타신 두 개 동사구가 지금 병렬로 연결된 거죠. 이태명하사 매사를 못 이러시다. 요거는 앞에 논어 3편인 8일편에 나온 예인데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숙이 추인지자 누가 추인의 아들이 얘를 안다고 했는가 태묘에 들어와서 매사를 묻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공자가 그것이 예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맥락에서 익태묘하사 매사를 묻는 이것만 떼어내가지고 그 향당편에 재편집이 됐는데 이것도 그냥 중복돼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자가 태묘에서 태묘에 들어갔을 때의 행위 양식을 다시 증언해 준 걸 볼 수도 있죠.
이게 편집에 착오라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있는 거는 공자와 어떤 사람 사이에 관계 속에서 공자의 어떤 그런 예법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증언하는 거라면, 이 경우는 공자의 일상적 언행 속에서 이제 그 태묘화에 들어갔을 때 하는 행동 양식을 증언해 주는 걸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묘는 뭐 지난번에도 그 편에도 나왔지만 주공의 사당이죠. 네, 아마 공자 당시는 태묘가 제일 중요한 사당이었겠지만 지금 산동 옥부에 가보면 태묘는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묘 들어가 보니까 느낌은 참 어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공자가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물었구나. 이렇게. 무사하야 무소귀 얻은 왈어아 인이라 하듯이 부무지 괴는 수 거마이라도 비제육이어든 불배것이다. 부무이사하야 무속이 얻은 왈어아 빈이라 하듯이다. 부무지 괴는 수 거마이라도 비제육이어든 불배것이다. 부무이 사하야 귀할 데 없거든 가라사대 내게 빈하라 하듯이다. 부무의 괴는 비록 거마이라도 제육이 아니어든 배치 아니하듯이다. 이거는 이제 친구 사이에 거래하는 어떤 공자의 어떤 행위 양식,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건데, 벗이 죽었을 때 귀할 것이 없다. 귀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빈소를 차리고 이제 정식 매장하기 전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귀할 것이 없거든, 일단 귀숙할 것이 없거든, 시체를 이제 말하자면 염습하고 뭐 이제 장례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문상하고 조문하고 하는 절차를 기다리는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빈소 그러죠. 근데 그 빈소를 차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말하기를 나에게 나에게 빈해라. 사실 빈어아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문형의 문형 처리 방식인데, 여기는 어아 빈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빈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도치시켜 놨죠. 이 아마 어아를 한 덩어리로 이제 일종의 시사부처럼 돌려놓고 빈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가지고, 빈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이 글자가 이제 그 부수 이름을 정합니다. 이 낱낱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뼈발을 알자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짐승이나 사람의 그 살 부분을 추려내고 뼈만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뼈는 다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뒤에 글자는 섭리 글자, 빈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관을 하관할 때까지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처리하는 장소를 빈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에 빈소 차려라. 그리고 부모가 것들이 혹시라도 준 것, 선물로 준 것이 있다면, 비록 술에나 말같이 값비싼 거라도, 귀한 거라도, 그것만은 굉장히 귀한 거를 뜻해요. 비제육, 제사 지낸 고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정도의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 불배, 절을 하지 않았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친구 사이에는 뭐 선물했다고 일일이 매번 절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그런데 친구가 준 거라도 혹시라도 제사를 지내고 준 거라든가, 또는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걸 이제 뭐 선조의 어떤 유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나의 친구보다 더 신분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그런 뭐랄까 추상적으로든 더 높은 것과 관련된 것에는 경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조상이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갖다 주면 절을 함으로써 그 음복을
갖게 된 유래가 된그 원인을 제공한 조상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사하야 무소귀어든 귀할 곳이 없거든 무소귀어든 왈어압인이라 하듯이 부모지 구에는 수거마이라도 비제육이어든 불계. 그 다음에 침불시하시며 거불용 이러시다. 견자취자 하시고 수합이나 필변하시며 견면자 여고자 하시고 수설이나 필이모 이러시다. 흉복자를 식지하시며 식부판자 이러시다. 유승천이여든 필변색이 작 이러시다. 신뇌풍열의 필변 이러시다. 침불시하시며 거불용 이러시다. 견자취자 하시고 수합이나 필변하시며 견면자여고자 하시고 수설이나 필이모 이러시다. 흉복자를 식지하시며 식부판자 이러시다. 유성천이여든 필변색이 작 이러시다. 신뢰풍열의 필변 이러시다. 침홈에 시치 아니하시며 거홈에 용치 아니하시다. 자취한 자를 보시고 비록 합하나 반드시 변하시며 면한 자와 다못 고한 자를 보시고 비록 설하나 반드시 서모하듯이다. 흉복한 자를 식하시며 부파는 자를 식하듯이다. 성한 찬이 있거든 반드시 색을 변하시고 작하듯이다. 신한 괴와 풍이 열홈에 반드시 변하듯이다. 침불시는 침에 잘 때 시체처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시체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지금도 어떤 맥락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뭐 조선시대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체처럼 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는 이제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시체를 우리가 염할 때처럼 반듯하게 누워있는 그걸 시라고 여겼나 봐요. 근데 그 근거로 옛날 사람들이 중국의 고대 어떤 인물한 어떤 그 풍속한 인물들 보면 사람이 누워서 자는 모습을 그릴 때 대부분 옆으로 이렇게 펴서 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누워 잘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거는 친구나 침실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편하게 그냥 딱 누워서 자니까 편하게 이렇게 자요. 근데 중국에서 어쨌든 여기서는 반듯하게 누워서 꼿꼿하게 누워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앉을 거 또는 평상시에 행동인데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앉아 있을 때 일반적으로 앉아서 생활할 때 이런 의미죠. 그러면 용은 얼굴 용자인데 여기서 꾸미다, 용모를 꾸미다라는 의미로 평소에 앉아 있을 때 또는 평상시에 집에서 그냥 혼자 생활할 때 이런 의미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막 얼굴을 이렇게 정식으로 막 의관을 정지하고 이렇게 꾸미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혹은 요 용을 객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끔 있는데 여기 글자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객이라고 옛날에 이해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객을 대하는 자세로 하지 않았다 이거인데 객을 대하는 자세로 앉을 때 객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는 풀어 앉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앉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반듯하게 앉는 게 이제 우리가 꿇어앉 듯이 하는 그 자세가 이제 객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앉는 거고 제일 싸가지 없게 앉는 게 이제 걸터 다리를 쭉 뻗고 우리처럼 책상다리하고 다리를 쭉 뻗고 이런 거는 아주 좀 싸가지 없는. 그래서 공자가 다른 그 하편에 보면 원양이라고 하는 고향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향 친구 뜻 다리를 쭉 뻗고 아마 편하게 앉아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공자가 지팡이로 다리를 툭툭 치면서 젊었어도 무엇을 먹고 늙었어도 술 먹고 안 죽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보는 걸 객좌라고 해가지고 객이한 뜻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용모를 꾸미지 않았다. 그 옛날에 제가 어디서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선비들이 거위를 잘 기른대요. 근데 거위 기르는 데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태백이 거위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조영식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후기 무림화가 관아제 거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위를 기르는 이유가 거위가 개보다도 훨씬 더 기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낯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거위를 기르자 거위가 찢어지면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평상시에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이랬다는 겁니다.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취한 자를 보시고 이 자취한 자라는 것은 상복이죠. 특히 이제 어머니 복을 자취라고 하고 아버지 복을 참취라고 하는데 어쨌든 상복의 대표로 자취를 들어가지고 상복을 입은 자, 상복을 입은 자를 보면 비록 앞 하나 앞이라고 하는 글자가 친합팔합제, 친합팔합. 친합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흉허물 없이 아주 가까이. 그 서울에 가면 그 강남에서 이제 한강을 가기 전에 거기 보면 한값 되게 비싼 그 동네 압구정이라는 거 있어요. 압구정이 갈매기 구자를 써가지고 압구정은 이 한명회의 그 정자였죠. 한명의 별장이 거기 있고 거기에 한명회가 정자는 지금 압구정이라고 있는데 김종직인가 이 사람이 가다가 저거 누구 정자나니까 한아무개 정자입니다. 저 사람이 원숭이 같은 게 무슨 또개 폼을 잡고 있냐고 그 현판을 좀 약간 훼손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굉장히 안심을 품고 있다고 사건 하나 일으키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은 굉장히 가까이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도 반드시 변했다는 말은 안색과 태도를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상복을 입은 자에 대한 예우죠. 그 다음에 면자와 보자, 연은 뭐뭐 와 이런 뜻이니까 면은 면관을 쓴 그러니까 공복을 입은 자라는 뜻이겠죠. 그다음 보자는 소경, 눈 블라인드맨, 그러니까 소경, 장님. 그러니까 공복을 입은 자나 장님과 같이 공식적 그 어떤 그 공무를 집행하는 자나 아니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는 를 보면 설, 이거는 원래는 이것도 친업할 설, 뭐 편할 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도 사적으로 편하게 만나는 사이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이 아니고 사적인 모임에서 편하게 볼 때 반드시 뭐 했다, 뭐를 썼다. 그 뭐라는 말은 어떤 예모를 갖췄다. 예모를 갖췄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취자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앞에 자한편이라고 하는 편인데 거기에 나왔죠. 관련된 바로 앞에 9권에 자한편 이 내용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춰서 예우를 표현하는 것이죠. 흉복자를 식지하시면 식복한다 이랬습니다. 영어 문장이 약간 변형을 일으켜 준 건데 흉복자, 흉한 복을 입은 자 이 말이죠. 이게 역시 상복을 입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흉복자 식지 그렇죠. 식지인데 지가 앞에 흉복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목적을 앞에 내세우고 동사 목적으로 제지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앞에 한문이 이런 식으로 주제라든가 화제를 미리 제시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참 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오해도 덜 할 수 있고 또 그 문법적 기능을 하는 이런 걸 발달하지 않은 그런 언어에서는 이제 의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전달을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든가 주제가 되는 거, 핵심이 되는 걸 먼저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고 나서 식지라고 해가지고 이 지를 다시 합니다. 근데 그 밑에는 식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복한다
대명사 해가지고 동사 목적 구 이렇게 바로 해버리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똑같아요. 그 구조는. 근데 이거를 앞뒤로 돌리는 방식이 있다.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참 참고가 될 만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또 다 문장을 읽을 때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제를 하나 제시하고 동사 목적으로 지시 대명사를 통해서 목적어를 다시 지시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동사 목적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시간, 공산, 한가, 삼가가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이 시간, 소동파 이름도 이 식대를 쓰는데 수레에 이렇게 가로대로 되어 있는 그 행목인데 그걸 잡고서 절을 할 때 그 수레 위에서 예모를 취할 때 잡는 그 나무를 식이라고 하는데 김부식도 이거 쓰죠. 그러니까 삼가다, 조심하다, 예모를 갖추다 그런 뜻으로 쓰인 글자를 요 글자를 그런 의미로 썼어요. 이런 자 그러면 이것 역시 요거는 결국 공자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 타고 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상황에서 나온 양식이죠. 예를 들어 수레 타고 가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요. 아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개를 상체를 약간 숙여가지고 인사를 한다든가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파는 판을 쥐고 가는 자 이런 뜻인데 판은 옛날에는 말하자면 문서가 요즘은 뭐 종이나 책이나 이제는 심지어 전기 전달로 모든 게 끝나는 시기지만 옛날에는 이제 책이나 문서가 발달하지 않을 때 이 판에다가 나무 송판 판자에다가 특히 호적이라든가 지도 같은 이런 대량의 어떤 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자료, 행정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넓은 판자에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관하거나 또는 뭐 보고하거나 했었다.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라든가 또는 뭐 세금조사나 세무조사라든가 회계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걸 지고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고 가는 자를 봤을 때 수레에서 이렇게 요즘도 차를 타고 가면서 내려서 인사하기 어렵잖아요. 옛날에도 수레를 타고 가면서 직접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수레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예물을 갖췄다.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끝내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이 있거든. 그 성대한 음식, 만찬, 진수성찬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 반드시 색을 변하고 일어났다. 이 말은 안색을 바꾸어서 일어났다. 이 말인데 역시 평소와 다른 늘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음식을 뭐 식사 때 니 한번 사고 내 한번 사고 뭐 그래서 올려서 음식 먹는 이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뭐 남도 정식을 갑자기 마련해줬어. 얘가 웬일이지 하면 뭔가 긴장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한번 쏜다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성찬을 차려준 사람에 대한 표시죠. 어쨌든 이런 게 다 예라는 거예요. 예우라는. 그 다음에 신뢰풍열의 필변 이르시다. 신뢰풍열은 문장 구성이 어휘의 배열 방식이 조금 다르죠. 신은 빠르다. 우리가 말하는 빠른 신자인데 우리 신속하다 같은 신자인데 여기 왜는 번개, 물에 이런 뜻이잖아요. 뇌가 뇌동, 우한, 뇌동, 뇌가 쓰이는 하여튼 물에 번개. 근데 그런 빠른 번개, 뇌는 번개가 빨리 지나가는 번개, 어떤 번쩍한 번개. 그 다음에 풍열은 열풍이라고 안 하고 풍열이죠. 그러니까 빠른 번개에 바람이 하나거든, 대차거든 이런 뜻인데
뇌신풍열이라든가 신뢰열풍 이렇게 하고 신뢰풍열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을 줬습니다. 이런 방식은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변형을 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형용사, 명사고, 그러니까 수식어 명사고, 하나는 명사, 그 다음에 그 형용사 수어가 되죠. 신뢰는 신한뢰고, 풍열은 풍이 열하다. 그러니까 좀 구조가 좀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했다. 이것 역시 몸가짐이나 안색을 변했다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자연의 어떤 이변 또는 자연의 어떤 자연 현상에 좀 이렇게 좀 강대한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뢰, 신불시하시며 그 불용 이러시다. 견자취자 하시고 수압이나 필변하시며 견면자여 보자 하시고 수설이나 필이모 이러시다. 흉복자를 식대하시며 식부판자 이러시다. 유성천이여든 필변색이 이러시다. 신외풍열의 필변 이러시다. 승거하샤 필정립집수 이러시다. 그 중에 불내고하시며 불실현하시며 불친지 이러시다. 승거하샤 필정립집수 이러시다. 그 중에 불내고하시며 불실현하시며 불친지 이러시다. 그의 승하샨 반드시 정의 입하샤 수를 집하듯이다. 그 중에 내고치 아니하시며 질히 얹지 아니하시며 친히 짓지 아니듯이다. 승은 오를 승자죠. 탁 오르다. 그럼 수레에 올라서 필정리 반드시 바르게 서서, 그러니까 반드시 바르게 서서 집수, 집은 잡을 집자고 수가 끈, 차례 수레를 타고서 이렇게 당기는 손잡이 끈, 그걸 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았다. 이게 보면 필정립은 반드시 서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긴 하지만 필정립이 상황 설명처럼 보이죠. 부사구처럼. 그래서 집수라고 하는 동사 목적 구조를 뒤에 둬가지고 이렇게 앞에 필정립까지를 부대 상황처럼 정리해 준 거죠. 자, 그리고 입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이제 서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할 방법도 사실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필정립하고 집수 이게 이제 두 행위를 지금 연결해 놓은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수레 안에서는 내고를 하지 않아서 하는데 안에서 돌아보는 걸 내고 수레 안에서 두리번 하세요. 그 다음에 불질은 빨리 말하죠. 질은 빠르다. 빠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빠른 것도 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풍노도. 낭만주의를 나타내는 유럽의 낭만주의 문예사조를 나타내는 그 영어 중에 하나가 질풍노도 있죠. 슈트드란 뭐라고 하는데 질은 빠르다, 질주하다, 아주 빨리 달리는 질주하다. 이상의 시에도 질주하는 아이에 대한 시가 있죠. 이런 것처럼 질은 빠르다. 그래서 빨리 말하자면. 그 다음 친지는 직접 손가락질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수레 안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수레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직접 몰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신분이 있는 사람이 수레를 타니까 수레를 타면 운전기사가 있어요. 수레를 타는 사람. 그럼 수레꾼이한테 그 수레를 운행할 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죠. 뭐 옆에 예를 들어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 할 때도 동승하는 사람이 낯선 거 보고 야 저거 봐라 하고 막 가리키고 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자꾸 그러면 운전할 때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 승거하샤 필정립 집수하기 이러시다. 그 중에 불내고 하시며 불질은 하시며 불친지 하시다. 자, 드디어 이 구조는
일단 이렇게 색사거의 하야 상이후집이라 왈 삼량자치 시제시제인저 자로의 공지한데 상후이 작하시다. 색사거의 하야 상이후집이니라 왈 삼량자치 시제시제인저 자로의 공지한데 상후이 작하시다. 색하고 이에 거하야 상한 후에 집 하나니라. 가라사대 산량의 자치 시인저 자로의 공한데 세 번 후하시고 짝하시다. 요거는 공자의 어떤 날에 특정한 어떤 그 사건이긴 한데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설이 분분하기도 하고 아무튼 정확하게 어떤 맥락인지 정확하게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맥락대로 이해하면, 말대로 이해하면 대체로 이제 이런 얘기죠. 색하고 이에 거했다 이 말은 색을 살피고 기색을 보고 그런 뜻입니다. 기색을 보고. 그러니까 색이 원래는 명사죠. 명사인데 전성 동사로 전성돼 가지고 한색 기색과 관련된 행위 여러 행위 양식을 다 색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동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포괄해서. 그럴 때 이제 어쨌든 뭔가가 지금 여기에는 뒤에 맥락을 봐서는 이제 뭐 산량자치라고 했으니까 烹을 의미하죠. 烹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자로도 나오고 공자도 나오고 烹도 나오고 하니까 烹이 사람의 자로나 공자의 어떤 기색을 보고 기색을 보고서 사는 어떤 일이 앞에 일어난 사건과 행위가 뒤에 일어난 사건, 행위와 행위 사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연결이 굉장히 빨리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따른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현대 백화 중국에서는 그 구원을 통해서는 이런 걸 바로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뭐 어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색을 보고서는 바로 그거는 덜 걷자인데 요거는 새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뭐랄까 이렇게 이제 날아 올라가는 모습을 그거라고 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위험을 인지하고서 반응하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새가 위험을 인지하고서 행동하는 양식을 그거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거에 이제 작은 주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주석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짐승이 그 행동을 보이는 걸 흔이라고 하고, 사람은 겨라고 하고, 뭐 물고기는 수라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그거는 새가 위험을 인지하고서 빨리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나타내는 동사를 그거라고 쓴다고 해요. 근데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기서 보면 그 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상을 어스펙트 시간과 관련된 동사의 그 양식이 텐스하고 어스펙트 두 가지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텐스는 동사가 구현하는 시간, 동사의 형태 속에 나타나는 시간을 말하고, 이제 어스펙트는 그 동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시간의 그 양상을 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의가 나오면서 꽁이 보이는 행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상이고집, 상은 날아오르는 걸 상이라고, 우리 비상한다 그러죠. 비상.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게 양양자고 기우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새가 날아오르는 걸 상이고. 그 다음에 상 뒤에 집은 모이는 집자니까 날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비 돌고 뭐 이러다가 다시 이제 자기들 무리가 한 곳에 모여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 껑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을 지금 싹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제 그걸 보고서 말하는 양은 이제 가로질러서 이 어떤 공간과 공간 사이를 가로질러서 놓는 나무를 량이라고 하는데 그 들보량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강이나 절벽 사이에 이렇게 놓는 건 다리. 그래서 교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들보량 우리가 왜 도둑을 나타내는 그 말할까 대유법으로 양상근자 한나라 때 진식이라는 진식한 사람의 일화에 나오는 양상근자 도둑을 나타내는 양상근자라는 말도 있고 교량 그런 산량이니까 산에 있는 다리에 그게 아마 새들이 피하기가 좋고 숨기 좋고 그래서 다리 난간 숨고 그러니까 자는 이게 이제 암컷자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컷 중자죠. 자, 이건 차 발음이 틀려. 이거는 횡 뭐 이런 글자죠. 요거 글자죠. 이거는 새 새끼. 또 새의 어떤 입차적인 글자예요. 그러니까 자와 um은 새의 암컷 수컷을 보통 나타낼 때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자음을 겨루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그래서 자치니까 암컹이다. 치는 꿩이죠. 그래서 암컹을 자치라. 암컹은 순우리말로는 가투리. 컹은 잠기고. 아무튼 가투리 같은 암컹이. 시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제, 때로구나, 또는 때를 만났구나, 뭐 때를 만났구나,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이 좀 있긴 있는데, 산의 다리에 있는 저 암컹이, 가투리가 때를 만났구나, 이런 식으로 바꾸면 무난하게 번역합니다. 쟤는 깜상형이 아무튼 때와 관련된 제때로구나. 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로의 공자인데 자로가 이 공은 원래 이 공자는 함께 공자죠. 근데 이거는 수다라는 게 여물자로 가요. 잡아서 줬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잡아서 이제 그것을 역시 지가 나오니까 목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지는 살력 자치를 암컹을 말하겠죠. 꿩을 잡아서 줬더니 상후의 작은 역시 공자의 행위예요. 자로 공지는 자로가 그것을 주었다라는 바쳤다라고 하는 걸 끝나고 그 상후의 작은 역시 또 공자의 행위인데 세 번 후 하고서 일어났다. 이제 후는 여기서는 추로 봐가지고 냄새를 맡다 이런 뜻으로 그 이제 냄새를 맡았다. 꿩을 읽고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맥락이 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삼후의 작은 이제 자로가 그것을 이렇게 잡아서 주니까 이제 꿩이 세 번 날개를 치고 날아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다 그럴듯한 게 이 날개칠 격자가 몇 글자를 써가지고 날개칠 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로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또 심지어 알이라는 글자에 들어가가지고 알이라는 형태의 글자를 봐가지고 새 후름 알자인데 이거는 세 번 울고 날아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삼후의 작을 꿩의 행위로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공자의 행위로 보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공자의 행위로 보죠. 공자가 이제 그걸 냄새를 맡고서 발로 보내줬다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고 난리 보냈다 이런 뜻이 있고, 이제 사무의작을 끙의 행위로 보면 끙이 3번 울고 날아갔다든가 무슨 3번 날개를 부들부들하고 날아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정확하게 맥락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색사거의 하야 상이후 후 집이니라. 왈, 살량, 자치, 시제이자 여러 공제한테 사무의작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내고 수고하셨어요. 12학기 동안 수고 참 하셨어요. 일단 10분간 쉬고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무더운 날씨에 강의하시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 저희 현암학과 선생님들이 단톡방에서 뭐 이런저런 사안으로 잠깐 말씀을 나눈 중에 이 무더운 날에 학교에 있는 게 제일 좋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에어컨이 이렇게 싹 잘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좀 무덥긴 하죠. 뭐 상대적이죠. 좋습니다. 예, 아이고, 저는 더운 데서 헤매다가 여기 들어온 거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좀 오늘은 그럴 때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학과의 김경호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8일부터 호남학당 열린 고정 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총 16주를 한 번도 16주입니다. 16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번에는 지속해서 왔는데요. 강의를 해주신 김태하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강하신 여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열린 고정 강좌를 이제 개최한 이래로 이제 2기 꼭 이제 1년을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3기, 4기뿐만 아니라 5기, 6기까지 해서 이런 강좌가 이 호남학 연구원뿐만 아니라 호남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제2기 수업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한 2가지 정도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수강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번 강좌를 들으시면서 김태한 선생님께 궁금했던 점, 문의하고 싶은 점 그런 것이 이제 있으시면은 좀 질의 좀 하시고 또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 강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하려면은 뭔가 좀 새로운 변화도 필요할 터인데 그런 점에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향당편 이번에 마치셨는데 이 향당편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향당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쩌면은 지역, 동네,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터인데 이 공동체, 지역사회 속에서 같은 무리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향당편은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집중적으로 뭐 많이 들었지는 않았지만은 이 형당편에서 특히 이제 궁금한 점이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을 좀 보면은 그 음식 먹을 때 이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번 오늘도 그래 저 침대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잠자리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음식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번 형당판에서 꽤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소주 쪽에서 보면은 고인 음식 그 옛날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좀 덜어내서 여기 표현되면은 뭐냐면은 지지두간지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그릇 사이에 그 땅에다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덜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거 아주 흥미로운 것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결국 뭐냐면은 그 선대에 처음으로 그런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을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속에서 이쪽에 그 음식을 이렇게 덜어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예가 우리가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고스레라고 하는 표현도 썼지만 제자가 이제 고스레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그 제자와 연결되는 그 의례와 연결돼서 그러니까 그 기제, 필경이라는 그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 성인지 성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또 그 제사 행위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어떤 뭐 음식과 관련한 것들도 관련해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는 점이고 그 경이 결국 정성성자와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점에서 한번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제와 이 제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경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뭐 공자뿐만이 아니라 육아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지향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리학으로 넘어올 때 경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동시에 이 정석성자가 그래서 경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경이나 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히 어떤 그 관념적인 태도 이런 것으로 주로 얘기가 되는데 지금 논어에서는 음식 재래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사와 경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경이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그 한문은 한 글자로 보통 이제 어휘를 형성하는 고전에 가까울수록 근데 우리 언어는 그게 한 글자로 쓰여 가지고 어휘를 형성하면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활용해서 만든 어휘를 통용된다. 예컨대 경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해서 뭐 경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경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의미 맥락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보면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와 조금 이제 저는 좀 약간 결부될 수 있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경건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경외를 한다든가 경건을 한다든가 존경을 한다든가 이런 경자인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도 경건한 자들, 뭐 예를 들어 주일무적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마음의 어떤 최대로 자기 마음을 그것에 쏠리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온갖 그 성의를 보이는 거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경건주의라든가 경건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 의례라든가 종교 행위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또 외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슈바이처의 그 인도 철학에 대한 연구였던 결과를 가지고 생명에 대한 외경 이게 이제 슈바이처가 얻은 결론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 행위가 이제 나타나는 게 행위 양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아주 오랜 시간 아주 과거에도 예를 들어 뭐 인류가 아주 초기에 그런 문화사의 초기의 행위 양식에도 보면 인간의 힘이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영역 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불가해한 영역을 지배하는 먼 힘이 있다고 보고 그 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존경을 최대한 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이런 모든 행위가 사실은 그런 신격으로 생각되는 무언가에 대한 자기 존경의 이념인데 우리가 이제 예배라든가 예식이라든가 또 심지어 축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그 종교적 행위 양식에서 이제 차츰 그게 기회라든가 유희의 양식으로 이제 속화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라도 그 행위의 그 의미 맥락을 따져가 보면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 그 행위의 표현을 통해 누군가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논어의 이 향당편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 얘기가 지금 모티브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은 음식 먹는 게 너무 음식을 막 심지어 뭐 먹방 막 이런 것도 나올 정도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막 이제 정말 뭐 유희스러워지고 이랬는데 이게 뭐 이런 말이 좀 나 때는 음식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배가 우리는 완전히 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넉넉하게 먹지는 않은 그런 구조였는데 네. 그 먹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고마운 그렇죠. 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양식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여기서 소개해드린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일본 예, 영화 그렇죠. 보면 저도 봤습니다. 예 거기 보면 먹는 걸 먹는 거를 훼손했을 경우에 공동체에 공동으로 먹을 거를 개인의 욕망을 발휘해가지고 훼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먹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했던 것도 바로 이제 경의 태도와 이제 성의 태도가 이제 그 제사 음식과 관련한 것이 연결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그릇 사이에다가 그 땅에다가 이제 음식을 덜어놓는 일종의 이제 그런 행위들이 결국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불망본야라고 하는 예,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불망본야라고 하는 근본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태도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어떤 그 고수레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음식을 처음 그렇게 만들어 주었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제 인류가 됐든 종족이 됐든 가비가 됐든 어떤 그런 것들을 음식을 준 분에 대한 감사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망의 그런 태도인데 그것이 이제 근본에 대한 태도와 그렇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음식과 관련해서의 그런 의식들이 지금 논의 상당편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근본과 관련된 근본을 잊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신의를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당에 모시는 신의. 근데 흥미롭게도 신의를 만드는 그 판이 주로 밤나무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밤나무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이 근본에 대한 논의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니 아주 예. 흥미로운 예.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밤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장의 예. 특이성들이 예. 다른 식물들은 예. 보통 게 싹을 틔워서 이제 예. 그 본래 씨앗이 사라져 버리는데 예. 이 밤은 그것을 그대로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밤 니을자를 이제 쓰는 것도 이제 거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가시가 있는 그런 예. 것과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경험 세계에서 발견되고 그럴 수 있죠. 있는 예. 그런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 문화 속에 그리고 그 문화가 하나의 그 의식적인 어떤 그 의례 그리고 의례를 만드는 어떤 행위와 절차 그리고 그 음식과 함께 그런 것들이 그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근본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서 논의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점들이 좀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이 한번 논어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점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동서양의 어떤 고대 문화사에 보면 음식을 먹는 행위 또 음식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이라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저기 보면 그 삼국지 연의에 조조가 이제 적벽 전투를 앞두고 전날 기분도 뭐 나름대로 되게 흥분되고 해가지고 이제 횡삭부시라고 창을 옆에 끼고 이제 실을 엎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막 감기가 이렇게 무량한데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강이 또 다 있는데 그 두강주라는 거예요. 유명한 소리인데 그러니까 어떤 음식의 방식 또는 음식의 문화 이걸 처음 만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특히 먹는 거는 생명과 이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생명의 몸은 부모가 줬지만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먹음을 통해 먹어야만 그게 이어가니까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본질과도 연관되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는 중에 음식과 관련해서 이제 라떼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라떼는 라떼가 아니고 라떼는 그래서 순간 라떼는 이렇게 쓰면 꽂는데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닌 척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분야 그 영역 안에서 이 꼰대로서의 선생님과 그 후레자로서의 후학에 대한 문제가 자한편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후생가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이 가해니 언지 레자지 부려 금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라떼는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라떼는이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가 요즘 이제 꼰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레자에 대해서 공자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어떤 점이 있을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그거는 이제 저는 뭐 공자 시대 이제 사회생활이라든가 어쨌든 사람은 모든 존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공자가 먹고 입고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시대의 상황에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공자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보를 이제 막 너무 못 얻지는 않았어요. 공자는 어쨌든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가장 정보를 많이 얻었고 또 많이 또 정보를 추구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공자 시대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결핍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정보 하나라도 얻으면 그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특히 약간의 그 체계적이고 고급스러운 뭔가 효용성이 있는 그런 정보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고 이런 의미인데 그 공자가 이제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정말 귀감이 되는 게 저는 이 후생 가해 문제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보여주는 양상 속에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 후생 가해라고 하는 게 열린 자세잖아요. 이 앞에 내가 그 열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뭔가를 얻었다면 이제 내가 정리해 가지고 밑에 물려주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류 문화사가 발달하는 아주 획기적인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맥락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면 미래의 어떤 뒤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열어주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 미래의 어떤 그런 후생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동기부여인데 예,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열린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이 말로는 관념적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구체적인 일상과 현실 속에서 과연 어른들은 선생은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후생들은 과연 이 외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뭔가의 성취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도 또 얘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4,50이 돼서 무문헌이면은 그건 뭐 아무 쓸모가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세대의 문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후생보다 앞선 경험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친다면은 뒤에 오는 사람들이 후생이 될 수 있으려면은 그 후생들은 또 선생과의 지속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그 연결고리 과정 속에서 아닌 게 아니라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앞선 세대보다 뭔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중요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 가능성들을 실제적으로 그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책무도 또한 후생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도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너무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에 대한 얘기들이 여전히 라떼처럼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마 우리의 세태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제 질문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여기 지금 두 분이 미리 질문을 주셔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양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박미양 선생님은 호남학과 박사과정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박사과정 속에서 지금 3학기를 지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공자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질문을 주셨어요. 그 시대마다 공자를 보는 시각들이 시선들이 뭐 달라서 터인데 21세기
팬덤 시대에 우리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공자를 우리가 소환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구성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서양에서는 이제 예술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생애에 대한 온갖 담론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의 상을 투영해서 예술을 그려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역시 또 슈바이처의 연구 결과인데 동양에서는 이제 아마 공자 이후로 장자 때부터 이미 공자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상적 인간형을 자꾸 부여해가지고 하는데 신학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이제 그런 발전 현대 와서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킨 동기 중에 하나가 탈신화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신화적으로 이해하던 걸 걷어내고 예술을 보자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저 정확하게 잘 모르죠. 우리가 공자 향당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서 처음에 향당 보면 되게 재미없었는데 요즘 나이 들어서 향당을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근데 공자가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의 어떤 소설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가 고전 꼭 공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고전이라도 우리가 고전을 대할 때 그 고전의 맥락은 그 고전이 가지는 텍스트가 나를 위한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공자를 불러낸다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공자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맥락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공자를 이해할까 뭐 이런 맥락인데 그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라는 그 인물의 어떤 삶을 모티브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 저희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공자는 그야말로 신이었어요. 그게 신격, 공자 맹자.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근거 없죠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의식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요즘도 여전히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의 말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듯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공자가 말하는 목적과 또 의미를 나의 삶의 실존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전을 접하더라도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네. 지금 어떤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일기 수업을 끝내고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공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전의 경험들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만은 어쨌든 나의 실존이라고 하는 점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또 수시하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느 때고 어느 시기에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방식들이 결국은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성찰을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권성현 선생님께서 성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참 이 성독이라고 하는 문제는 호불호가 이제 갈리는 것이기도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걸 같이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예. 요즘은 또 의견이 좀 그렇죠. 갈리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좀 어렵긴 예. 합니다만은 어쨌든 권 선생님이 예. 성독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선생님의 경우에 있어서 조언을 좀 저도 부탁했습니다. 성독은 뭐 자신 없는 분야예요. 일단 성독을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서당에서 옛날에 이제 그 성독 형태는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만드는 거 과정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교육 방식이었고 서당에서 이제 과정을 그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계속 소리내 읽어가지고 이제 그 언어, 그러니까 한장어라고 하는 그 시노티베탄 그쪽에 속하는 한문과 우랄 알타이에 속하는 우리말의 불일치를 계속 소리를 내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거의 완벽한 이중 언어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시간과 여유가 많다면 성독이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런 이제 서당 교육의 영향이 남아 있는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은 실제로 논어를 한번 이렇게 배우면 한 200번 내지 300번을 소리내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달달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 한마디만 나오면 그 다음 게 연결이 되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도 다 또 이 논어의 이 구절과 저 구절 사이의 상호 연관, 또 맥락,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도 머리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근데 성덕은 이제 어쨌든 옛날에 서당에서 이렇게 그 전혀 다른 언어를 우리 언어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멀티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실용적이거나 실효적인 의미에서 이 성독해 나가는 게 쉽지 않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개인의 취향으로 성덕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덕을 굳이 익히려면 일단 논어를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소리 내서 읽을 때 예를 들면 자활하기 시술치하며 뭐 이런 식으로 안 읽어도 술술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제 성덕을 제대로 익혀도 좀 도움이 되는데 성덕은 뭐 여러 이제 그 강경처럼 일종의 강경이라는 장르로 음악 그 우리 국악 전통 음악 비슷한 그 기계의 장르에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덕을 익히려면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익숙한 사람한테 배우거나 또는 테이프 녹음 시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주 들어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대학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한 거는 마찬가지고 또 서당 교육이나 뭐 서당에 준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냥 그 이제 공부하듯이 아니 대학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나 독일어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문을 공부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몇 년간 동양학 쪽으로 전공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 얻은 거는 이걸 언어로 적혀야 된다. 외국어로. 네, 그러니까 고전이 아니라 고전이나 물론 고전은 고전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말하자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 속에 녹아 있는 걸로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지만 한문이 갖는 언어 구조 속에서 보는 게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 언어와 다른 차이, 그래서 이제 또 일반적으로 언어가 갖는 일반적 특성과 한문만이 갖는 특성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한문 텍스트를 보더라도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성독 하라고 이렇게 어떤 구조를 주면서 딱 해보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어디서부터 있었을까 싶었더니만 사실은 그 속가. 그렇죠. 생원시 속가에서 예. 이제 그 입학 예. 뭐랄까 그 시험 시험 자격증을 획득하는 예.
그 첫 단계에서 그렇죠. 이제 간격이 있었어요. 예, 관계. 그걸 통과해야지 예, 이제 그 농명 단자를 이제 그렇죠. 제출해서 예, 통과했다라고 하는 합격증을 받아야지 이제 과장에 들어갈 수 있는 예. 허가증이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일단 많이 읽는 게 네.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읽냐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한 번 읽을 때 10번 읽고 10번 읽어서 안 되면 100번 읽고 그렇죠. 100번 읽어서 안 되면 뭐 천독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죠. 하는 완전히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이 수업과 관련한 좀 구체적인 질문을 선생님들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김태환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렇게 2학기 동안의 그 열린 논어 강좌를 들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어요. 라는 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점은 좀 보충해 주실 수는 어떨까요? 라고 하는 바람, 이런 것도 한번 좀 함께 얘기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 말씀을 좀 열어볼까요? 열려 있어요. 말씀 안 하시면 꼰대스러움이 또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박미영 선생님, 질문을 하셨었는데 질문 하나 좀 더 해주시죠. 네. 박미영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일정 정도의 서당 교육처럼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선생님한테 듣는 논어는, 그러니까 예전 방식의 서당 교육으로서는 무조건 송독을 많이 해서 머릿속에 외워라. 그러다 보니까 글자 하나하나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문장을 많이 읽어서 그 읽히는 방식이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일일이 문법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세심하고 친절했던 그래서 제가 놓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많은 도움이 돼서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지금 생각이 어떨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좋은 부분도 있으면은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좀 바라는 점. 이제 제가 읽었던 논어는 사실은 주자주 논어거든요. 사실은 한국에서 논어를 읽는다라는 건 거의 주자의 시각으로 많이 보는 그런 논어인데, 주자의 시각과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좀 어떨까. 이렇게 주자의 시각에서 좀 탈피해서 그 공자만의 시각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한 번씩 그러니까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좀 더 어떨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예, 그 점 뭐 안 그래도 참 우리가 사설을 통해서 이제 한문 텍스트를 읽고 한문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형화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그게 제일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개인적인 선호도로는 뭐 노자나 장자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텍스트와 달리 사서는 이제 거의 생산된 뒤로 거의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걸 이제 익히고 읽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문장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뭐 문맥의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사서가 이제 중심이고 또 사서에 대한 주석도 주자의 주석이 표준 주석이처럼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시기로 따지면 이제 뭐 송원대의 어떤 고전 한문 문헌문의 이제 아주 표본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도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뭐 춘추 전국시대 이전과 춘추 전국시대와 그다음에 한대와 당대와 송원대와 다 조금씩 이제 문맥도 달라지고 문법도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래서 한문도 사실은 시기별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우리 뭉뚱그려서 한문이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한문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접해야 될까 약간 혼선이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문을 전공하고 한문을 가르치는 학자들 중에서도 한문은 문법을 굳이 배울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있고. 근데 그 점이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한 글자가 예를 들어 전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이걸 그 영어 문법처럼 뭐 이거는 명사, 이거는 전치사, 이건 동사 이렇게 하는 것도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래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것도 언어니까 언어 현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언어가 갖는 그 보편적인 패턴이 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도 현대적 그 맥락에서, 현대인의 맥락에서 또 한국어를 쓰는 현대 한국인의 맥락에서 이제 논어라는 또는 한문이라는 텍스트를 접할 때는 우리 언어의 세계를 가지고서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문이라고 하는 언어가 갖는 한문의 언어 세계를 우리는 객관화해서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자의 주석을 보는 경우는 한문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한문을 해석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논어라는 텍스트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한문이 갖는 문형을 이해하고 한문이 갖는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자의 주석까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해석하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상 시간 문제예요. 네. 시간이 넉넉하다면 네. 주자의 주석을 대조해 가지고 또 주자의 주석까지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주당 한 주에 2시간밖에 못 하니까 이 원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에도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네. 좋습니다. 바로 이제 그 수업 진행과 관련한 얘기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희가 제3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제3기와 앞으로에 진행될 수 있는 4기도 지금과 같은 포맷으로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주시는 수강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양형란 선생님께서는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지목을 해주셔서 무음으로 했다가 잠시만요. 예, 아이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요. 2회차까지 계속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서양 철학에서도 이 비슷한 맥락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되게 좀 저한테는 새로웠었거든요. 제가 전공은 한문 고전 번역학과에서 석사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문집을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주자주에 관한 그런 이제 논어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교수님께서는 논어가
철학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학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예, 예. 논어는 이제 어쨌든 고전 텍스트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철학으로 볼 수도 있고 문학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대부분의 텍스트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어쨌든 언어로 쓰여 있는 텍스트면 그 텍스트를 이제 내가 시야를 만들기만 하면 그 시야에서 텍스트는 열려 있으니까 이제 문학으로 보건 철학으로 보건 언어학으로 보건 얼마든지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경학이라는 전통 속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약간 우세하죠. 그런데 예. 언어학자들이나 뭐 문학 이렇게 전공한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이제 문학적 미학을 또 읽어낼 수도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양 선생님께서는 또 이제 지역 문집과 관련한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호남학당에서도 차후에 이제 개설될 그 강좌 중에 지역 문집 강독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지역에서의 문집을 우리가 하나의 기술로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 전에 그런 기초로서 우리가 그리고 기초이지만 동시에 중급 이상의 고급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논어뿐만이 아니라 사서에 대한 강좌인데 아주 기본적이지만서도 또 기본을 또 제대로 이렇게 닦아놓지 않는 그런 세태가 요즘에 우리들의 공부하는 그런 태도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 문집을 읽고 자기 분야의 글들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서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영태 선생님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영태 선생님. 최영태 선생님 지금 접근이 안 되는가요? 그러면은 이나래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컴퓨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갑자기 나가버렸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갑자기 다시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지체됐네요. 아까 뒤에 그 교수님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호남 그 문집에 관련된 어떤 강좌를 하신다고요? 네, 그것도 이제 차후에 저희가 조만간 그 호남 문집 강독이라고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네.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관심 있게 네네네.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이지혜 선생님. 네, 접근을 하고 계시나요? 네. 네, 이지혜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태환 선생님 지금 강좌를 두 학기 지금 들으셨는데요.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좋아져서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이게 계속 인터넷으로만 듣다 보니까 혹시 안 들리시나요? 나오셔도 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끊겨서. 그래요. 우리 지금 원래 계획은 처음에 픽업할 때부터 계획은
이 공간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코로나 이렇게 단계가 이제 올라가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제 실무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3기부터는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3기가 개설될 경우에는 아마 이제 3기는 예정대로라면은 10월 정도에 아마 개최가 될 건데, 개설이 될 건데, 그때는 이제 이 강의실에 오셔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더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줌으로 연결한다.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좀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선영 선생님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오늘 2시간 지금 이렇게 수강을 하고 계신데, 이 더운 여름날에 2시간 동안 이 시간에 이렇게 강좌를 듣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닐 듯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16주 수업을 수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기와 같이 2기 수강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수료증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발송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김태환 선생님께서 일관되게 아주 강의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의를 해주신 김태환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 겸 그리고 다음 강좌도 좀 멋진 강좌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뜨거운 박수로서 이번 강좌를 종결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